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망국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동가 세 사람, 그 중에서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선동가 클레온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하여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개혁은 모두가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본원적 욕구인 자유에 중점을 두어서 개혁을 한 결과 그 이후 아테네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찬란한 문명 국가가 된 반면에 스파르타와 북한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됐다는 그런 말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아테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하게 된 데에는 이 세 사람의 선동가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또 3인조가 있었습니다. 그 3인조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편가르기, 그리고 선동정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비단 고대의 아테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 다 있었던 것이고,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따로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아테네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3인방과 이 3인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이 사람 클레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은 출생 연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집에서 귀하게 태어나서 귀하게 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무두장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아주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화공약품도 없을 때이고, 또 아테네는 가축이 많지 않아서 무둑불 이 무두지를 사람의 분뇨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 솔론의 아버지는 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해서 돈은 꽤 모았던 모양입니다. 클레온이 나중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아주 뿌리 깊은 귀족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반감을, 거의 혐오 수준의 그런 반감을 드러내고는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처음에는 귀족들에게 가담을 합니다. 민주파라고 일컬어지는 페리클레스에게 대적을 합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귀족들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대변해 가지고 열정적인 반대를 피는가 하면 아주 날카로운 비판자로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고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행세했다고 합니다. 이 클레오는 자신의 이름도 알리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 아테네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때는 바로 스파르타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전쟁과 역병이 겹치게 되었던 것이 아마 장티부스 아니면 피스티였을 거라고 보이는 이 역병은 얼마나 끔찍했던지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실상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역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명확한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전염력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급속하게 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아테네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저를 몰랐고요. 또 사망률이 오히려 의사들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과학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고 기도를 한다고 이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은 이렇게 참혹한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의 압도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한, 우리가 진찰 기록을 보는 것처럼 증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질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겹겹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아주 목이 타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물가에 막 몰려들어서 우물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순전의 마당에는 그냥 시신이 가득하고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종교적 그리고 법률적 규범마저 무관심, 즉 무시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테네는 그야말로 무법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냥 오로지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법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쾌락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테네 당신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사실은 이 책을 보고 그린 거라고 그러고요.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책을 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거고 이 책도 많이 거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원서는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이거 끝까지 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번역본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투키디데스가 우리한테 남긴 기록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역병이 드니까 종교적 그리고 법률적 규범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오로지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됐더라는 요 기록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면, 이런 끔찍한 역병이 사람들이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신마저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아테네 시민들은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민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틈을 선동가 클리온이라는 사람이 파고듭니다. 기록에 의하면 클리온의 선동에 아테네 시민들은 그야말로 들판의 풀잎처럼 속절없이 휘둘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온이 바로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 펠리크레스를 고발해서 내쫓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망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건 앞으로도 또 설명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시민 정신이 무너졌을 때 바로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되짚어서 생각하면은 결국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시민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동가들이 우리들 문 밖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시민 정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 시민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할 것입니다. 근데 선동가 클리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실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와 그 앞바다에 레스보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미틸레네라는 이제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한 400여의 도시국가를 거느리는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항복을 한번 협상하려고 이제 아테네 대표단을 보내옵니다. 그때 이제 클리온이 나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반란 일으켰다가 항복한다고 해서 그거 다 봐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반란 일으키면 그 나중에 피해는 다 우리 아테네 시민들이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피해를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남자들은 천원 처형하고 아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한 1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2만여 명을 모조리 처형한다는 건 너무 이건 잔인하고 가혹한 일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민회를 부랴부랴 소집해서 번복을 결정하고, 먼저 떠난 전령선을 따라잡기 위해서 쾌속 전령선을 보내서 겨우 이제 처형을 면하도록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클리온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1000명이 잘못했는데 2만 명을 다 죽여버린다. 잔인한 사람이 아니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선동가들이라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동가들은 선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치게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할 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동가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클리온이 또 이 과격하다는 증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소개하자면 400여 이제 도시국가를 거느린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납금을 이제 부과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아테네 제국이 운영되는데, 예, 이거를 한꺼번에 2배, 200%로 인상하는 거예요. 이건 과격한 거지요. 예. 또 그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 일당을 이건 난 300%, 3배로 인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클리온이 과격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땅을 3배로 올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제 아테네의 공정한 재판에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하루 가서 앉아 있으면 3일치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배심원들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3일치 일당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클레온의 인기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아테네 시민법정은 누구든지 사람을 고발하고 또 가서 변론도 하고 또 논구도 펼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클레온이 나가서 그 사람들 잘 부추기는 선동연설을 딱 해대면 그냥 재판이 클레온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사법 장악이 이루어진 셈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공정을 자랑하던 아테네 사법제도가 무너져 버렸고 또 그 바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의 여신은 눈이 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이 선동 정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일당을 3배로 올린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클리온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재판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로써 아테네 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악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의 공정한 재판의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3시간쯤 이 연극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도 있고 굉장히 의미도 있을 텐데 우선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연극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원정 때입니다. 지금 트로이 원정에 나섰다가 10년 만에 어렵게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가멤논 왕이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커튼 뒤에서 왕비가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뒤에는 왕비의 정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제 다시 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 원정을 떠나기 전에 포세이돈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왕비 어머니의 심정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끼를 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와 그 여자를 죽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가멤논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한테 시킵니다. 예, 너 나가서 목욕도 좀 시키고 옷도 좀 잘 치장해가지고 내 방으로 좀 들여보내라. 이 세상 천지에 1500년 전이었건 지금이었건 동양이었건 서양이었건 이런 이야기를 감내할 여성이 이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그 여자도 죽고 아가멤논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불러옵니다. 바로 왕비의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런 참혹한 혈육간의 피해 복수는 이 두 사람 그 이전부터도 계속 복수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피의 복수가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킬러스가 극적 반전을 이제 가져옵니다. 아테나 여신을 동원해서 야, 너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면 언제 행복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이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정한 재판뿐이다. 이렇게 복수로 얼룩진 인간 운명의 사실을 끊어야만 한다.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뭐 아이스킬러스 개인의 생각보다도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한 재판이 고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으로 해서 아주 목숨 걸다시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출토된 유물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도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기구입니다. 바로 배심원들을 추첨하는 기계입니다. 바로 앞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재판정에
과시몰으로 들어갈지 말지 어떤 법정으로 들어갈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테네의 재판은 정말로 공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에 깔려있는 아테네 시민들의 아주 훌륭한 정신을 나타내는 한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판을 공정한 것으로 믿고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나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걸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서도 나는 정의의 법정에서 무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의 법정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무죄이면 그럼 그 판결을 내는 법정인과 그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양심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동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선동가가 사법제도를 장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겠습니다. 클레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고발을 일삼아요. 그래서 라케스 장군이라는 사람도 고발을 했고 투키디스 아까 그 전쟁사를 썼다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전쟁터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10년 추방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장군 같은 거 안 하겠다. 차라리 불후의 명작을 써서 후세에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하니까 참 일맥상통하는 일이어서 우리가 좀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도 이제 클리온이 고발을 하지요. 그리고 소포클레스와 피로도토스, 에우리모든 이런 사람들도 다 고발을 합니다. 소포클레스는 철학자로도 장군으로서는 뭐 그렇게 명성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드디어 페리클레스를 고발을 합니다. 전쟁과 역병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과 아울러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인데요. 앞에 것은 무죄가 됐지만 오히려 뒤에 것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정말로 청렴하고 이걸 모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온의 선동에 아테네 시민들은 그야말로 들판의 풀잎처럼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페리클레스를 결국 추방함으로써 아테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는 데모스테네스라는 앞으로도 이 사람은 여러 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만 클레온의 보복이 두려워서 귀국을 보류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것은 장군이나 극작가 등 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고요. 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이거의 10배 또는 100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갈치란 말이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소송을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발을 해놓고 돈을 뜯어낸다는 말이지요. 물론 클레온이 이렇게 고발을 해놓고 그 돈을 갈취했다는 그런 기록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사정을 보아서 또 이런 말이 없던 말이 클레온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다음 아리스토파네스를 클레온이 고발했다고 그랬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아주 멋지게 반격을 한번 합니다. 기사들이라는 희극을 하나 쓰지요. 이 희극에서 클레온이 시민들을 개처럼 끌려다니는 것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악당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죠. 이 연극에 의해서 결국 이제 클레온은 다음에 장군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이 연극도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사들이 이제 클레온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장어잡이하고 똑같다. 너는 항상 장어잡이 할 때 물을 흐려놓고서 장어를 잡는 어부들처럼 너도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해놓고 그때 네가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그 시코판 그걸 말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합창단이 소리를 칩니다. 내리쳐라, 내리쳐라. 저놈은 악당이다. 저놈은 도둑이고 그야말로 괴물이다. 그리고 저놈은 영원히 이 짓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니 저놈을 내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리치고 달려들으니까 도망을 가서 성문 밖에서 마지막 장면은 클레온이 소세지 장사를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연극을 끝내는 겁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클레온에게 한 방 먹인 거지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연극 어디에도 클레온이란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을 관람한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이건 클레온 얘기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클레온이 악당이었다는 얘기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알아차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클레온이 연극 경연하는 첫날 맨 앞줄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봐도 허무맹랑하면 본인 당사자가 앉아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공감을 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클리온이라는 사람은 악당이고 도둑이고 괴물이었다. 그것이 바로 선농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걸 인식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농가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클레온이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무의 공적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스파르타 옆에 메스에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스파르타의 노예들 한 10만 명, 뭐 많을 때는 한 17만 명까지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스파르타 시민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싸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들을 아주 극도로 억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여러 차례 궁지에 몰릴 정도로 반란이 심하게 일어나요. 아주 역사적으로 어떤 스파르타는 이 노예들 반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필로스라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가 하나 있는데 아테네가 여기를 공략합니다. 이거는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바로 뒤통수에 뭐가 하나 매달린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섬을 아테네가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조그만 섬에 고립되어 있던 스파르타 군들을 한 300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거는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파르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300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거나 또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는 것은 이건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 전체가 이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보다도 더한 굴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포로로 잡혔으니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뭐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제가 클리온이 장군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초 이 원정군에 포함이 못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전투가 굉장히 이제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다가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이끌고 갈 거냐 하는 데서 옥신각신하다가 클리온이 그리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 데모스테네스가 붙잡은 포로들을 자기가 먼저 데리고 옵니다. 결국은 자기 공으로 만드는 거지요. 종 영예와 함께 장군에 제선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어요? 뻔한 남의 공을 내 공이라고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못 하잖아요. 저도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엄청난 도덕군자라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못 하느냐? 이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가 다 알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 까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다가 무슨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선동과 크레오는 이런 일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클레온이라는 선동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서 이런 짓을 이렇게 식은 죽 먹듯이 할 수 있는 거냐. 도저히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분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자인 루틴이라는 분이죠. 물론 이분은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선동가의 8가지 특징을 우리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를 좀 보면 우리가 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동가는 연설을 잘한다고 그랬죠. 근데 연설이라는 건 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성중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그런 명연설이 있고요. 그 페리클리에스가 이걸 아주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불만이나 무슨 불안이나 이런 걸 막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끓게 해가지고 막 확 박수가 터져 나오고 환호가 막 터져 나오고 막 올소 뭐 이렇게 막 구호가 나오고 이런 연설, 선동적 연설을 말하는 거죠. 이 선동가의 연설이 무엇겠어요? 바로 후자지요. 전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연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연설에는 대개가 거짓과 과장과 왜곡이 포함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선동가이고 바로 클리언이었던 겁니다. 자, 하청과 욕설 얘기했었죠. 특히 그 중에서 욕설 중에 여기서는 그 루틴이 얘기한 것은 인벡티브라는 단어죠. 이건 아주 험상궂은 쌍스러운 욕설을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런 욕설 해보셨어요? 그거 난 듣기도 정말 아주 거북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욕설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클레온이나 또는 뭐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런 욕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제가 문제를 교묘히 회피한다고 그랬죠? 이 선동가들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몸통이면서 저 사람이 몸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스스로 내가 몸통인 걸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몸통이 아니라는 걸 그 상대방도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네가 했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양식과 양심이 없어서 이게 가능하구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남의 공을 내 거라고 가로챕니까? 그런 건 바로 이게 양식과 양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양식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식견,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동가라는 얘기고, 이렇게 남의 공을 가로챌 수 있으라는 사람이죠. 제가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선동가는 그야말로 양식과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 도저히 우리로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식과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주 명쾌해지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놓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리온의 재과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선동가를 또 불러오게 되지요. 처음에 제가 이 사람이 귀족파와 손잡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족들을 아주 가차없이 배반합니다. 왜냐? 페리클레스가 죽었거든요. 본래는 페리클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귀족파 행세를 했는데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오히려 자기가 민주파라고 행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클리온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에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한 것이 당장 눈앞의 나의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평가해도 뭐 그게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또 워낙 잔인할 정도로 강경하다고 그랬잖아요. 귀족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물색을 한 사람이 그만 너무 온건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겉모습만 온건하지 실제로는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결국은 클리온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클리온이 또 다른 선동가를 불러온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될 꼼수 선동가 니키아스입니다만 반면교사로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민 정신이 무너지면 그때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걸 또 되짚어서 생각하면 선동가가 우리 앞에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시민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무너뜨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 포퓰리즘은 선동 정치를 불러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거 삼위일체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게 함께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또 선동가는 양식과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해가 되더라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선동가는 또 다른 선동가를 불러온다. 선동가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정말 아테네가 그랬듯이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선동가가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시민,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편가르기와 선동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우정치가 우리 문지방에 와 서 있습니다. 선동가들이 우리들의 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 뿐입니다. 아니, 그들을 막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자유시민,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깨우쳐 주기도 해야 합니다. 선동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선동 정치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각성하고 또 우리들 동료 시민들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각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미 현자가 나타나서 우리들 문 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시민, 애국시민 여러분,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예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가 선동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따끔한 채찍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를 망친 망국의 지범 선동가 3인방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꼼수 선동가 니키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아테네 최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